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영화 속 심리학을 담당하게 되는 학부대학 정주영 교수입니다. 우리 수업은 영화를 통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심리학 이론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우기 위한 그런 교과목입니다. 영화는 여러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종합예술로서 다양한 상황과 그리고 다수의 인간관계를 아주 짧은 시간, 한 2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심리학 이론과 용어들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상황을 통해서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영화의 특성을 심리학 이론과 접목해서 심리학의 기초 이론을 공부하고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성찰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총 5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영화를 분류하고 또 이론들을 배우게 됩니다. 가족, 친구, 갈등, 극복, 치유 이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배울 거고요. 그 각각의 키워드에 관련된 심리학 기초 이론을 영화를 매개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주 교재는 제가 강의안을 PPT를 만들었고요. 참고 교재를 만약에 보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영화 속 심리에 관련한 책이 있습니다. 학지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리고 심리 이론들은 쉽게 풀어 쓴 심리학 개론이라는 책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2교재를 만약에 참고로 더 보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제 구매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10개의 영화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영화 속 심리에 나오는 책은 책에 나오는 영화는 우리가 3편 다루고요. 나머지 7편은 다 다른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구매를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강의한 PPT를 PDF로 제공해서 매주차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영화는 가버나움이고 이 영화는 2019년에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레바논을 주제로 한 영화이고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좋은 영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런 세계와 이런 가족 구조와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만 생각하면은 와 정말 저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역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 영화는 원더입니다. 이제 얼굴에 상처가 있고 얼굴이 어그러진 그런 아이가 나오죠. 근데 그 아이들을 둘러싼 어떤 가족 액츄얼리, 우정 액츄얼리 이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집에 반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사람일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장애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론을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친구에 관련한 첫 번째 영화는 캐스트 어웨이 이고요. 워낙 유명하죠. 워낙 유명하고 2001년에 개봉됐던 영화고 고전으로 이제 분류돼서 지금까지도 많이 방영도 되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 사례에서도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톰 행크스 주연 영화고 이 영화로 2001년도에 골든 글러브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 다음은 버킷리스트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고 해서 잭 니콜슨과 모던 프리먼이 등장하는 이 버킷리스트 영화입니다. 2017년에 이제 개봉을 했고요. 이제 재개봉을 2017년에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도 굉장히 재밌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을 다루는 2개의 영화 중에 하나는 굿윌 헌팅 이고 이 영화는 97년에 만들어졌고 98년에 이제 방영을 했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2016년에 재개봉도 했고요. 그래서 이 영화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명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같이 학습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그 영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밝고 명랑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와 갈등과 그다음에 갈등의 해소, 화해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엘리멘탈입니다. 이 영화는 2023년에 개봉을 했고요. 재밌고 즐겁고 그렇지만 세상은 또 반대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끌리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 있는지 재밌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극복에 관련한 두 개의 영화 중 하나, 미나리입니다. 21년에 개봉을 했고요. 이 영화 굉장히 유명하죠. 2021년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 배우가 여우조연상을 받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언터처블 1%의 우정입니다. 2012년에 개봉한 프랑스 코미디 영화고요. 이 영화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께 해주는 그런 영화고, 상위 1% 귀족남과 하위 1% 무일푼이 만나서 서로의 우정을 나누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치유에 관련한 영화 두 편 중에 하나,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2018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고요. 이제 원래 일본 영화인데 리메이크 된 버전인데요. 저는 일본 영화도 좋은데 이 한국 버전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 버전으로 골랐고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에 나타나는 치유의 키워드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심야 식당입니다. 2015년에 개봉을 한 일본 영화고요. 이 영화도 음식을 다루지만 그 안에서 많이 나오는 에피소드, 갈등, 그리고 좌절과 극복 이런 것들을 모두 다루고 있어서 치유에 관련한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영화들을 다루고 그리고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심리학 이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셨을 텐데,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 재미있게 영화를 통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키워드, 그 안에서 나오는 주제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략한 심리학의 이론적인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심리학이라는 것은 인간 행동과 정신 과정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물론 상담 심리 분야도 있고 실험 심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심리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인간 행동과 정신 과정을 탐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그런 이론들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주 재미있는 영화들과 함께 우리 심리학 이론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흥미롭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 행동과 정신 과정을 탐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신 과정은 행동에서 추론되는 사고와 신념과 감정과 같은 내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 사람 진짜 이상해. 내지는 저 사람은 진짜 정신세계가 어떤지 정말 궁금해. 이런 얘기 종종 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나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신세계를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보통 아니고 그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을 보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고 체계나 신념이나 감정이 행동으로 이제 곧바로 투영돼서 드러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반대되는 행동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요것에 관련한 재미있는 심리학 이론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의 학문적인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학문이고요. 정신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이론적인 그런 배경과 근거를 제공해주는 이론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심리학의 목적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아주 이상적인 목적, 그러니까 심리학이라고 하면 이제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목적에 의하면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잘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학문적인 목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과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진리와 선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사람이 드러나는 행동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행동이 본질이 되는 것이고, 기억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기억이 본질이 되는 그런 학문 분야가 바로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주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무슨 주의들이 좀 나와요. 심리학의 역사를 공부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독일의 빌헬름 분트라는 이제 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의식을 요소별로 분석하고 기술하고자 했던 사조를 우리가 구성주의 아니면 구조주의라고 부릅니다. 의식 세계를 구성하고 구조화 시켜서 분석하는 그런 학문 분야고요. 자, 이 구성주의와 구조주의는 1879년에 라이프치 대학에서 실험심리학, 이제 실험실이 건립되면서 정신과정에 관련한 그런 과학적인 연구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심리학의 분야 중에 실험 심리학이 굉장히 포션이 커요. 정신 심리학보다는요. 일반 사람들은 정신 분석학이나 정신 심리학에 좀 더 관심이 많지만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실험 심리를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79년에 현대 심리학 탄생의 원년으로 기록되면서 이 분트는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려지게 됩니다. 구성주의에 관련한 건 그렇고요. 이제 구조주의라는 이름은 미국의 심리학자 티치너가 명명한 이름인데, 이 티치너는 구조주의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화학자들이 물질을 분자와 원자의 결합으로 설명을 하듯이 정신구조 역시 다양한 구성요소의 결합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주의도 괜찮지만 나는 구조주의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분트는 심리학도 고유한 질문이 있고 그리고 연구 방법론이 고안돼서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 토대가 만들어진다면 철학에서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 전까지는 심리학에서,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이제 학문 분야가 분열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아주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부터 나왔던 모든 학문 분야의 기초는 철학이잖아요. 그죠? 철학, 뭐 의학도 철학에서 이제 기인됐고, 뭐 여러 가지 뭐 예체능부터 시작해서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뭐 이런 모든 이론들이 이제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유한 질문 그리고 연구 방법론, 이것이 이제 학문 분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데, 요거를 고안할 수 있다면 철학이라는 그 학문 분야의 하위에 존재하는 어떤 하나의 이론으로 남는 게 아니라 독립된 이제 학문 분야로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던 분이죠. 이제 그래서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성주의 그리고 구조주의자들은 마음에 구성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구성 요소로 분리할 수 있고 구조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왜 상호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그리고 연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학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게 좀 용어가 낯설 수 있는데요. 이제 한번 들어놓으시면은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첫 시간에 잠깐 맛배기로 이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기능주의는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고 기능을 하려면 마음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둔 연구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초점을 둔 여러 가지 심리학 사조 중에 하나가 기능주의입니다. 자, 기능주의는 의식을 전체적이고 또 기능적으로 보았는데요. 의식의 기능이나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 분야입니다. 자, 의식이라는 것은 사고나 감정 같은 걸로 이제 대변돼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의식의 기능과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의식의 요소를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코에 냄새 맡는 기능, 그러니까 코는 만들어진 형태가 있지만 그 형태를 차치하고 그 코가 갖고 있는 기능적인 면은 어떤 거냐는 거죠. 냄새를 맡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하고, 그렇다면 뇌는 왜 만들어지고
어떤 기능을 담당하느냐를 봤을 때 뇌는 생각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능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형태주의에 관련한 건데요. 이 형태주의는 의식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마음이나 의식을 요소로 구분하면서 그 요소들의 결합 그리고 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잘 구조화된 하나의 전체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부분들의 합이 전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부분들의 합은 부분들의 합이고 전체는 또 전체다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는 그 학문 분야가 형태주의입니다. 보통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 이 형태주의를 많이 주장을 했는데 이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감각을 토대로 해서 이제 형태를 형성해 나가는 능력 중에서 특히 시각적인 형태에 관련한 논리를 체계화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슈탈트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학자들이 활동을 했는데요. 여러 학자들 중심으로 이제 지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그런 심리학적인 사조를 의미합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형태주의와 거의 이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사조 같은 경우에는 지각의 경험이 자극의 패턴과 그리고 경험의 체계화에 의해서 의존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시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눈으로 보는 것은 자극과 자극의 배경뿐만 아니라 그 자극의 전체적인 패턴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었는데요. 운동 시각이나 아니면은 크기 판단 그리고 조명에 관련한 변화들 이런 것들에 보통 다 시각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시각적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이 이 형태주의 그리고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슈탈트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학습과 기억 그리고 문제 해결 이런 그 지각 중심적인 해석을 많이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들어오는 인지 심리학 개척에 많은 공헌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레빈이나 애쉬나 하이더 이제 이 사람들은 뒤에서도 우리가 계속 언급이 되는 그런 심리학자들인데 이런 심리학자들은 게슈탈트 심리학 이론을 대인관계 적용을 해서 사회심리학을 만드는데 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심리학이나 사회심리학처럼 좀 분화된 하위심리학의 그 지류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이론적으로 탄탄한 근거가 되어준 것이 이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는 지금도 이제 거의 메인스트림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주의고 심리학을 과학적 학문으로 이제 구별을 짓고 자연과학처럼 이제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실험 심리학이 바로 행동주의에서 기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도 측정할 수도 없는 그런 의식세계를 연구하는 것보다 관찰이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한 행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면 세계나 아니면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이 과연 측정될 수도 없고 관찰될 수도 없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행동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주의는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행동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왓슨을 중심으로 창조되었고 이 왓슨이라는 사람은 모든 행동이 이제 특정한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면서 행동의 원인이 되는 자극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이 행동주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실험이 이 알버트의 흰 쥐 공포증 실험입니다. 행동주의를 잘 드러내는 그런 알버트의 흰색 공포증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이름이 등장을 하네요. 스키너가
나옵니다. 스키너는 실험을 통해서 행동이 족거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은 특정한 습관을 강화함으로써 행동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이분이 스키너가 제일 많이 한 실험들이 쥐실험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행동주의에 의하면 조건 반응은 가장 작은 단위의 행동이고, 이거를 토대로 좀 더 복잡한 행동들이 이제 생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키너가 만든 것이 자극과 반응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지주의입니다. 인지주의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경험 유부나 아니면 경험의 다소,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간 행동은 동일한 자극을 받더라도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보는 그런 그 심리학의 주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1980년대 이후의 심리학 그 학계에서는요, 행동주의와 인지주의가 모두 인간 행동의 이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을 인지를 하면서 이걸 합쳐서 인지행동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인들이 인지주의다, 이렇게 행동주의다, 약간 이렇게 구분을 하는 편이고요. 인지주의와 행동주의는 약간의 이론을 설명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실험을 하는 방식, 그리고 결과를 내는 해석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좀 있어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는 뭐 여기처럼 인지행동주의로 묻혀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따로 떼서 그렇게 심리학에서 이론들을 구분하고 배웁니다. 자, 인지심리학이라는, 그러니까 인지심리를 배우고 인지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이제 붙게 된 것은 이제 언어와 관련한 그런 그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언어 발달에 대한 실험 실습이 가능한 시기가 되었을 때 인지심리학이 정말 폭발적으로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촘스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촘스키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1957년에 이 촘스키가 지은 통사구조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이 통사구조라는 책에서 언어를 연구를 하는데 언어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 언어학이라고 해서 좀 더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보 처리 모형이나 아니면은 심리 언어학이나 신경 심리학 이런 것들이 계속 발달을 하면서 심리학의 인지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불을 지피게 됩니다. 응용 학문으로서 이제 인지과학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되고 또 확대되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정보 처리 모형이나 심리 언어학이나 이제 신경 심리학 같은 발달은 거의 다 이제 과학의 발달과 좀 맞물려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실험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도구들의 발달, 그리고 그 도구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해석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지 심리학이 좀 더 그 자극되고 확대되고, 그리고 지금은 다른 학문 분야와 연동이 돼서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정신분석학은 이제 프로이트가 창시를 했고, 이제 최초의 성격 이론이자 심리치료 모델이 됩니다. 우리 뒤에서 나오는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살펴볼 건데요. 거기에서 주된 접목 이론으로 프로이트 이론을 설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후속 이론들의 토대가 되는 이런 정신분석학을 처음에 고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 사례와 실험을 통해서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데, 물론 비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정말 맞냐? 그리고 저런 실험을 하는 게 정말 윤리적으로 맞냐? 이런 종류의 비판을 대상에 많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론을 태동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그런 그 실험 실습의 결과들과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었던 임지 심리학이나 행동주의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생각과 그다음에 사람의 행동을 보고 다 판단하는 것들이었는데, 이 프로이트의 정신심리학에서는 의식과 무의식 개념을 갖고 주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의식 개념과 무의식 개념.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인지하고 있는 의식 영역,
보다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이 훨씬 더 크고 넓고 그리고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심층 심리학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 다음에 심층 심리학이라고도 불려지지만 이 정신분석학은 이제 갈등 심리학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자, 초화, 자아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이제 원초화와 초자 사이에 있는 것이 자아고 이제 원초화 같은 경우에는 쾌락을 추구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물적인 어떤 본능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현실 사회에 접목이 되면서 마찰이 계속 생기는데 그런 불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을 이제 정말 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 심리학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그 심리학의 역사에 관련해서 주요하게 봐야 되는 심리학 이론들의 큰 주류들에 대해서만 쭉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심리학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살펴볼 건데요. 굉장히 다양한 것을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심리학의 영역은 건강공학, 그 다음에 교육, 발달, 사회, 상담, 그 다음에 생물이나 생리, 그리고 성격, 인지, 임상, 산업, 조직, 학교 이렇게 영역이 분리가 돼 있고 이 뒤에다가 다 심리제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학교 심리, 우리 보통 교육 상담이나 교육 심리 쪽에서 많이 하는 거, 학교 심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조직 심리학도 굉장히 사회학이나 아니면 정치학에서 많이 다루는 것이 조직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경영학에서도 많이 다루고요. 그리고 임상 심리, 인지 심리 말씀드렸고 성격 심리 그리고 생리심리 또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담심리 진짜 많이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배우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상담심리 그리고 사회심리, 발달심리, 그리고 교육심리, 공학에 관련한 심리들, 건강에 관련한 거 아주 여러 영역에서 심리학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영역들만 봐도 이제 이 심리학이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영화 그리고 심리학 이론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가족이라는 것은 결혼 관계로 맺어진 혈연 집단, 그리고 1차적인 집단이고 공동사회 집단, 폐쇄적 집단 이렇게 심리학 쪽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가족이라는 관계성 속에서 다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가족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은 애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안정감을 부여하면서 서로를 수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워딩을 읽으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족은 만족감과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은 지속적인 동료감을 갖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족은 사회적인 지위를 부여하며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가족은 통제력 및 정의감, 확립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족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고 학습해야 될 영화가 바로 가버나움인데요. 가버나움은 이러한 가족의 모습과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극단적으로 다른 형태, 그리고 극단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가족의 의미와 기능과는 거리가 먼 그런 가족의 형태를 보면서 여러분께서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꿈꾸고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가족의 모습,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들인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움린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부모의 양육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어떤 종류의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성장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권위적인 부모는 애정은 있고 통제도 있고 둘 다 있는 상황인데요. 이 권위적이라는 것이 이 파트에서는 부정적인 의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위적인 부모, 애정도 있고 통제도 잘하는 이런 부모는 자녀가 자기 신뢰적이고 그러면서도 자기 통제적, 성취 지향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허용적 부모는 애정은 있는데 통제를 잘 못하는 그런 부모를 의미합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보통 의존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자랄 가능성이 높더라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재적인 부모가 있는데요. 독재적인 부모는 애정은 없고 통제만 하는 부모를 의미합니다. 이런 독재적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는 냉담적이고 수동적이고 복종적 그리고 낮은 자아 존중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관심한 부모가 또 있어요. 애정도 없고 통제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반항적이고 공격적이고 낮은 자아 존중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학자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모 양육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다음에는 볼비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애착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착의 유형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이론인데요. 총 세 가지 애착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정된 애착, 두 번째는 불안한 또는 양가적인 애착, 그리고 세 번째는 회피적인 애착이 있습니다. 먼저 안정된 애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부모가 사랑으로 돌보고 일관성 있게 수용적이며 우호적인 행동을 보일 때 이런 부모와 자녀 간의 안정된 애정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부모가 비일관적이고 변덕스러운 감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는 아이와 부모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불안하거나 양가적인 그런 애착 관계가 생긴다고 합니다. 부모가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지속적인 거부감을 보일 때는 회피적인 애정관계가 생깁니다. 이런 회피적인 애정관계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거부 회피형이나 공포 회피형으로 자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볼비의 애착의 유형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영화와 관련해서 나중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참고 교재를 참고하시고 싶으시면은 여러분 교재에서는 104페이지 이제 보시면은 이 관계가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볼비가 얘기한 애착의 유형의 세 가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것에 관련해서 좀 더 부가적으로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애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사랑으로 돌보고 또 일관성 있게 수용적이고 우호적인 행동을 보일 때 형성이 되는데요. 이런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잠깐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어린이집에 맡겨지거나 아니면 유치원에 등교하거나 이랬을 때 조금 불안해. 하지만 이제 이내 이제 평온한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왜냐면은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잠시 어디 갔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이제 엄마하고 애착 관계가 좋게 되면 아이들이 엄마를 그냥 기다리면서 재미있게 잘 놉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과 타인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그런 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신뢰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좀 따뜻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과 신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갈등이 생겼을 때도 좀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불안하고 또 양가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이들은 엄마가 이제 나가면 굉장히 울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교를 하면 굉장히 계속 우는 아이들 있죠.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간 것 같다는 듯, 아니면은 엄마가 아주 오랫동안 있다가 돌아올 거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쓸쓸하고 외롭게 있어야 된다는 둥,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거든요. 엄마가 돌아와도 엄마를 막 이제 엄마한테 화를 냅니다. 자기를 놓고 어디를 갔다 왔기 때문에 엄마를 화를 내고 계속 울고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혹시나 내가 좀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을 했었나, 그러니까 이거 좀 반성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아이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부모가 비일관적이고 변덕스러운 그런 감정적인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준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기준점을 찾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엄마에게 매달리고 엄마에게 의존적이고 엄마의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계속 이런 형태의 애착 관계를 갖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상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좀 갖게 되고,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좀 집착을 많이 하게 돼요. 관계성에 집착을 해서 의심병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의구심을 많이 드러내는, 그렇게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자, 회피적인 애착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나가도 들어와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를 뭐 가든지 말든지, 왜냐면은 그렇게 회피적인 애착 관계는 보통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부모가 냉담하고 평소에 이 아이한테, 그리고 무관심하고 지속적인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에 아이도 엄마가 불편한 거예요. 엄마가 불편하기 때문에 엄마가 없는 게 더 편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을 하실 수 있는 상태면은 가장 좋긴 한데, 혹시나 여러 면으로 되돌아봤을 때 그런 애착 관계를 형성을 했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되짚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부회피형 아니면 공포회피형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거부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성,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성을 좀 회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 다가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공포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럴 때는 좋고 저럴 때는 좋고 기준점이 없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왜냐면은 부모한테서 이제 그런 모습을 봤고, 그리고 아이들은 놀랍게도 부모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제가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짧은 영상도 아마 보실 건데, 보시면서 주인공에 관련한 이제 관계성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가족을 이제 주제로 하고 있는 두 개의 영화 중에 하나인 가버나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은 2019년 1월 24일 날 개봉을 했고요. 이제 주된 국가는 레바논과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15세 관람가고 126분의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수상 내역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미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영화에 관한, 그리고 영화에 대한 짧은 예고편 하나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زين الحاج عارف ليش انت هون؟ بدي اشتكي على اهلي. ليه بتشكى على اهلك؟ هم خلفوني.
짧게 우리 가버나움이라는 영화의 예고편을 한번 보셨고요. 제가 영화 줄거리를 설명하면서 여러분께 영화에 관련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주스가 있어요. 이 가정은 마약 주스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약 주스를 만들어서 길거리에 나가서도 팔고 교도소에도 팔고 이렇게 생계를 연명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담당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었어요. 부모가 아니라 어린 자녀와 어린 아이들이 이 마약 주스를 파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은 교육은커녕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환경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었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주인공인 자인과 그리고 이제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이제 사하르인데요. 이 사하르는 하루하루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하라와 그리고 자이는 매우 가까운 그렇게 사이로 지나고 있었는데요. 자, 어느 날 문득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여동생 사하르가 조언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지역은 이제 어린 여자아이들이 조언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어, 굉장히 사악하기도 유명하고, 그래도 나이도 많고, 이제 못되기로 유명한 아사드라는 사람의 아내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이는 굉장히 분노하고 그리고 화가 나서 집을 가출하게 돼요. 가출하고 근데 가출하고 난 다음의 생활이 또한 녹록지 않게 진행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이제 이 자인이 열심히 노력하려고 이제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적응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이동산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소한 체구 때문에 그리고 또 어린 나이라서 퇴짜를 계속 맞습니다. 그 광경을 본 한 직원이 있었어요. 아스프로라고 하는 직원인데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의 그러니까 이 지역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여종업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업원은 집에 돌이 넘어가는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매일 직장에 아이를 데리고 오고 이 아이를 화장실에 숨겨놓습니다. 화장실에 숨겨놓고 일을 하는 중간중간 와서 수유를 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를 돌봐주는데 계속 그렇게 아이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인에게 협상을 제안을 합니다. 너가 나의 아들 요나스를 돌봐주면 기거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아이들을 돌보고 그다음에 요나스를 돌보는 일을 하고 그리고 자이는 이제 비로소 편안한 잠자리를 얻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 여종업원인 아스프로가 사라집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민국에 걸렸어요. 이민국에 걸려서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되고 아무리 집에 어린아이가 있다고 그렇게 애원을 했지만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 끌고 갔고요. 자이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기다리는데 아스프로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인 요나스를 데리고 길거리로 이제 나가서 길거리 생활을 합니다. 이제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어서 이제 이민을 준비하게 돼요. 나는 다른 나라로 가겠다. 이렇게 이민을 준비하는데 이 아이를 계속 데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중간에 어떤 이 아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물론 이 아이를 맡아준 사람도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아니고 어린 아이를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제 이 아이를 원했던 거죠. 자,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집에 돌아와요. 왜냐면은 자기가 뭐 이민을 가려면은 서류도 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민증을 만들려면은 출생신고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집으로 찾아가는데 이제 거기에서 사하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사하르가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너무 이른 나이에 임신을 하다 보니까 임신 중독증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인이 굉장히 분노해요. 분노해서 그 사르의 남편을 가서 칼로 찌릅니다. 칼로 찔러서 이 자인이 소년 감옥에 가게 되는데 소년 감옥에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슈화를 시켜요. 이슈화를 시켜서 방송 인터뷰,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서 나는 부모를 고소하고 싶다. 나는 부모를 고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또 임신 중이었어요. 엄마가 또 임신 중이어서 동생이 또 태어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인은 분노하게 돼요. 사르는 죽었는데 또 다른 동생이 태어날 거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한테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자인이 재판을 받고 또 고소를 했기 때문에 부모도 나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 중간에 상황들이 나와요. 그건 아마도 여러분이 영화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재판의 과정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 요나스, 그러니까 이 자인이 재판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승소를 하고 자인이 드디어 주민등록증을 갖게 돼요. 주민등록증도 갖고 그리고 증명사진을 찍어야지 이제 이민국에서 이민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명사진을 찍으면서 자인이 활짝 웃으면서 이 영화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영화에 대해서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자인이라는 이 영화 주인공도 이 영화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아동을 캐스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캐스팅 상황에 대해서 감독이 직접 얘기하는 것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When I saw them, it was very obvious to me that he was going to be our hero. There's something in his eyes that is very sad. صعب. بتحب روح على المدرسة لأن المدرسة مطرح تعليم وهدوء وعم تعلمك عم تتعلم كيف تقرا وتكتب. رايح عن الروج لأنه هيك حنتعلم حنشوف حياة جديدة وحبعيش عيشة غير. 네, 영화에서 얘기한 대로, 이 가버나움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뭐라 해야 될까요? 캐스팅한 사람들이었어요. 캐스팅된 사람들이었고, 남자 주인공인 자인 역시 그 지역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길거리에 있는 실제 난민이나 노숙자,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을 직접 캐스팅했다고 하고요. 이런 일들은 감독의 연출력, 그 다음에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반영되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를 캐스팅을 했었기 때문에 중간에 뭐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 일부가 뭐 체포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감독들이 개입을 해서 석방되고 이렇게 이제 어렵게 영화가 진행이 됐고요. 배우들이 대부분 연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대사를 잘 전달을 하고요. 왜냐면은 본인들의 지금 현재 삶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그 실제 인물들이 캐스팅된 것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리얼리티가 넘치는 그런 영화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가버나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가버나움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즈음에 레바논은 주변국들 간의 전쟁 그리고 안에서 내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국가들 안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내전으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아동 학대가 너무 이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아동 착취나 아동 매매혼 그리고 불법 체류자 난민들에 대한 학대
그리고 마약과 빈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또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초래되고 있었는데 이 영화의 감독은 그런 상황을 이제 세계에 고발하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가버나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제가 여기서 풀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짧게 보여드렸고, 그리고 우리 유튜브 같은 데 가면 뭐 짧게 한 30분짜리 버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영화가 2시간 정도 되는 영화인데, 여러분께서 뭐 각종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면 풀 버전을 보시면 정말 중간부터 거의 끝까지 울면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 한 번 더 보시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영화고, 그리고 중간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문장들이, 대화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되짚어서 보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프로이트 이론과 접목시켜서 한번 살펴볼 것 같은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 나이대에 맞는 적절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자란 이 아이, 자인이라는 이 아이의 굉장히 쌓이고 있었던 그런 무의식적인 분노,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그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지점이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여동생의 남편을 칼로 찌르는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나는, 이곳에서, 그리고 이 상황을 정말 이제 타파하고 싶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부모를 법정에 세우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이트 이론에서의 인간관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프로이트 이론에서의 인간관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의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부터 이제 축적돼서 이론들이, 의식들이 형성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 상태를 구분해주는 이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영화와 그리고 프로이트 이론을 접목시켜서 좀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